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도 강박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강박증 치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명 리셋이라는 전홍준 박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 책의 내용들 중에서도 병을 바라보는 관점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증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암은 잘못된 습관이나 관리로 피 속에 많은 독소들이 쌓이고 체온이 떨어지고 산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신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습관으로 만들어진 악조건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이가 생긴 게 암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다른 대부분의 모든 정신적 증상들도 비슷한 메커니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잘못된 습관과 관리로 인해서 비현실적인 믿음을 만들고, 그러면 이 비현실적인 믿음 때문에 현실적인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면 감정이 수용될 수 있는 통로가 막히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감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신적인 변형을 시킨 것이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강박증은 정신적으로 불균형한 악조건 속에서 나의 마음이 살아남기 위해서 잘못된 비현실적인 믿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변형적인 모습이에요. 비현실적인 믿음을 쳐내지도 못하고 잘못된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가혹하게 완벽주의로 처벌하고 무의식적인 반응조차도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강박관념들로 나를 못살게 구는 상황이 생기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나의 마음과 감정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변형한 믿음이자 규칙이 강박증으로 변형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윤주현 선생님의 심리서사 분석에서 강박증은 주요 원인을 은폐한 상태에서 강박 증상을 선택한 상태라고 말씀하신 어떤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숫자나 단어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면 그 특정 숫자나 단어에 대한 의미를 강박적으로 변형을 시킨 것입니다. 오염 역시 오염이라는 것의 의미를 변형시켜서 나의 불길한 느낌이나 감정을 씻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죄의식이 있다면 강박적인 행위로 책임지려는 방식으로도 변형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내면의 이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미와 행동들을 변형한 방식들이 이 강박 증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어쩌면 독소가 많은 피 속과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형시킨 암덩어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탁한 피를 만드는 잘못된 환경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습관을 고치면 다시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듯이 내 마음도 잘못된 정신적인 습관, 믿음체계, 죄의식, 완벽주의 등을 교정하면 정신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점차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무의식의 믿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과 정신적인 면역력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무의식을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같은 이야기로 좋은 정신적인 습관을 가져서 근본적으로 증상을 치료하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결국은 강박증이 낫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치료가 되어서도 결국은 이 관리를 잘 해줘야만 증상이 재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강박증 심화 과정은 올바른 정신적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 감정, 감각, 행동, 믿음 차원에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관점을 가지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강기간 이후에도 보충 수업으로 추가적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고 건강한 정신적인 면역력을 갖춰서 강박적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것을 넘어 나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박증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박증이 정말로 낫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증상이 강박증인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알아도 어떻게 해야 낫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잘 없습니다. 내담자분들 만나다 보면 어린 시절이나 예전에 처음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이 강박증인 줄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때도 증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러면서 증상이 점점 고착화되곤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일반적으로 강박증이라고 하면 청소를 심하게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하거나 깔끔하게 정리를 선에 맞게 한다거나와 같이 그런 것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자신이 겪는 증상이 강박증임을 아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꼼꼼하다거나 깔끔하다거나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침투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이런 증상을 뭐라고 하냐 라고 아시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강박증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자신이 그러한 현실에 처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하지 않는 생각 자체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 믿기는 더욱 힘들 거예요. 저 역시도 과거 고등학교 때 이 증상이 처음 있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박증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찌 운 좋게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겨우겨우 넘어갔던 거죠. 나중에 다시 증상을 겪고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증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이런 현상이 세상에서 나에게만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으니까 더 절망적일 겁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정신이 이상해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현실 자체를 회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나마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가서 강박증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약을 먹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걸로 좋아질지에 대한 의심도 들고 해서 점차 시간이 지체되곤 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완전히 심해지기 전까지는 강박적인 반응을 한다거나 강박 행동을 해서 억지로 막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잘못된 반응으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심해진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게 되겠죠. 우선 병원에 가서 정신과 약이나 한약이나 여러 가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도 잘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박증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즉각적으로 빨리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만 더 급하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약 등을 통해서 좋아지길 바라는 거죠. 감기만 해도 약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는 행위가 그것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약을 통해서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좋아진 거겠죠. 결국은 면역력이 올라가야 좋아지는 거예요. 약은 그 면역력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인 겁니다. 강박증도 어쨌든 무엇을 하든 정신적인 면역력이 올라가야 나을 수 있습니다. 약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먹고 힘이 생겨서 증상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면역력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그 믿음 체계가 바뀌는 것과 연관한 어떤 경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는 상담과 같은 자극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극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원리로 나오는 증상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이 증상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힘이 있어야만 두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불안해도 버틸 수 있으려면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이 생각이 비현실적인 믿음이라는 분별력이 생겨야만 알아차리고 강박증을 건강하게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적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동안은 어쩌면 잘 모르니까 대처를 잘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상담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담을 한다고 제대로 된 정신적인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좋아질까라고 포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로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도 제 책을 보고 영상과 글을 보고 그것만으로도 많이 안정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도 누구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런 통찰이 생기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여러 가지 상담을 받으시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상담을 받았었는데 워낙 증상을 이해를 못해줘서 실망해서 상담을 아예 포기하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저와의 상담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증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을 수 있는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의식적인 믿음 체계가 바뀌도록 올바른 정보를 배워서 실행하도록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면역력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된 원리를 배워서 자신에게 적용해내는 경험을 통해 무의식의 믿음 체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면 낫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면 제대로 된 그리고 올바른 본질적인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이러한 상담이나 영상 등이 필요한 거고요.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도 강박증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강박증을 치료하려면 강박사고와 같은 증상은 알람으로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박 증상 자체를 없애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감기 때문에 고열이 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아이가 뜨거우니까 열만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아이를 찬물에 샤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감기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다가 차에 문제가 생기면 앞에 어떤 부위가 문제 생겼다라는 신호, 알람이 계기판에 뜰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알람 신호만 꺼버리면, 그 계기판만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차의 문제는 결국 현실로 터져버릴 거예요. 이와 같이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증상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원인과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영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강박증도 마찬가지로 강박적인 생각이나 불안한 감정, 찝찝한 느낌 등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가지 증상들에만 집중하면 더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강박 생각 등 증상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주로 강박 행동이 됩니다. 강박 행동은 순간적으로 강박 생각을 없애주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는 마치 알람의 신호만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박 행동을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상은 하나의 신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질적으로 강박 증상은 사실 내 정신적인 면역력에 불균형이 일어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 모드에 있다 보니까 정신적인 면역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 이분법적 사고 등 잘못된 여러가지 정신구조, 믿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잘못 믿고 있는 믿음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불안 모드에 있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권한을 가지고 작동해야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의식적으로 수동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 무의식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씩 치료적인 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구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이 아니면 결국은 또 비슷하거나 더 센 증상이 오면 무너질까봐
불안해해야 하고, 그러면 다시 불안 모드로 들어가서 증상만 없애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강박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강박증이 있기 이전으로 못 돌아갈까봐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무서우실 거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서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힘들어짐으로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예전으로 못 돌아갈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예전처럼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면역력이 없으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증상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면역력이 생겨서 더 어려운 강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나와는 다른 더 건강하고 면역력을 갖춘 더 멋진 나로 바뀌는 것을 의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영구적으로 이러한 증상으로부터 좋아지는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박증으로 겪는 고통은 내가 더 성장하고 좋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생에 한 번은 경험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강박 증상에 대해서 진짜 정신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방법, 증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공감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도움받고 해결하시고 싶으시다면 강박증 온라인 심화 과정 수업을 꼭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자신의 증상에 적용해서 코칭이나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저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 아래에 마음호수 심리상담소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이 왜 이렇게 낫기 힘든지와 관련한 한 가지 이유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신경증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강박증의 경우에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책감이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인 생각과 무의식적인 몸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한심한 것도 아니고 자책할 일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습관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죠. 뭔가를 머리로 알고 배웠다라고 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고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학습의 단계를 가져와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4단계로 표현을 해요. 처음 1단계는 무의식적 무능의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힘든 것이 강박증 때문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강박증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강박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이제 다음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의식적 무능의 상태입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겠지만 올바르게 대처할 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강박증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대처가 안 되는 상태죠. 아마도 대부분의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2단계를 극복하면 3단계로 넘어가는데 3단계는 의식적인 유능의 상태입니다. 의식적으로 애를 쓰면 할 수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단계로 잘 넘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와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애를 써도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박 행동과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고 대처하게 되면서 그런 방식으로 애를 쓰게 되면 쓸수록 더 악순환이 벌어지고 더 무능한 상태로 진입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2단계도 극복하고 3단계로 극복하게 되면 마지막 4단계로 무의식적 유능의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애쓰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잘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올라오더라도 자동적으로 잘 처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죠. 아마도 3단계의 의식적인 유능의 상태를 수없이 훈련해서 그것이 습관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1, 2단계인 머리로 아는 단계에서 3, 4단계인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도 뭔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 걸쳐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수준으로, 즉 무의식적 유능의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무의식은 습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습관화되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을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박증은 잘못된 습관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자책하거나 자기 혐오와 같이 죄책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마음이 작동하면 그것이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책이나 자기 혐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학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끝없이 훈련을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영역인데 왜 못하냐고, 왜 지금 당장 못하냐고 다그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어떤 학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왜 바로 해내지 못하냐고 질책하고 타박하면 그 아이는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불안해서 더 잘 못하겠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의식적인 무능 상태까지는 왔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의식적인 유능, 그리고 무의식적인 유능의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와 같이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습관화를 해야 할 때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덜 드는 방식으로 습관화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공부라면 올바른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해야 효율이 높아지듯이 저는 강박증에도 올바른 방법과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잘못된 믿음 체계를 바꿔야 하고, 그래서 올바른 원리와 방법을 안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박증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노력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 책이나 글,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원리가 자신과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강박증 온라인 수업이나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올바른 방식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이 증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현실적인 진실된 이론과 방법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강박증을 극복할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출 반응이 안 되는 이유, 오히려 노출 반응을 열심히 했는데 더 안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강박증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 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노출 반응을 해라입니다. 결국 진짜 무서워하는 대상에 자주 노출시켜서 몸이 적응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진짜로 낫고 싶어서 그런 대상이나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억지로 버티기를 반복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의지력으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증상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출시킬 생각 자체를 못 하십니다. 그걸 못하겠어서 미치겠는데 그걸 해야만 낫는다라고 하니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미칠 노릇인 겁니다. 제가 계속 정신적인 면역력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의미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치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노출 반응하는 행위 자체가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고 올바른 경험이 일어나야만 그로 인해 정신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면역력이라는 것은 무의식이 잘못된 믿음 체계가 바뀌는 것을 말하죠. 노출 반응이 필요한 이유는 그로 인해 내 무의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경험이 일어나려면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노출 반응을 하게 되면 같은 경험이 반복될 뿐이겠죠. 그러면 오히려 실패 경험이 쌓일 수 있고 그러면 증상만 심해지고 좌절감만 생겨서 치료에 대한 방향이 완전히 어긋나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니까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치료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다른 요행만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석으로 올바르게 치료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증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 노출하고 참아야 하는지 원리부터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참아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유와 동기가 없이는 못 버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적을 알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있어야만 당황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치료를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세팅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에서 노출하고 반응하는 올바른 경험이 일어나야만 치료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견디기 위해서는 목적과 의도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이유 없이 그냥 견딘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의지력으로 해낸다 하더라도 아무런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버텨내는 경험을 하면 그때서야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무작정 노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이해해서 증상을 이겨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박 증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강박증 심화이론 수업을 개설하였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과 관련한 생각이나 누군가를 공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강박사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통 강박증이라고 하면 과학의 가스불을 확인한다거나 어떤 선이나 균형을 과하게 맞춘다거나 과학의 청결함을 느껴서 씻고 닦는다거나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그런 증상보다도 어떤 원하지 않는 침투적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고강박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분들이 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힘들고 이런 걸 누가 치료를 해주겠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까봐 무섭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면 더 고립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더 치료가 안 될 수 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러한 사고강박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가장 빨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현실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고 그렇게 잘 넘어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혼자 끙끙 앓고 있으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강박 사고만 있는 경우라면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개선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아마도 증상의 농도가 습관 수준으로 더 심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도 너무 싫고 심지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소름 끼치는 상황이실 거예요. 그래도 그 이상 더 잘못된 반응은 안 하고 계신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 주방에 불이 나긴 했는데 그 주방에서만 불이 나고 끝나는 수준인 거죠. 더 심한 증상들은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오염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다거나 그래서 씻는다거나 아니면 확인과 같은 강박적 반응이나 행동을 계속 해나가면서 더 중독되고 더 심해지곤 하는 거고요. 화재 진압을 비유로 한다면 초기 진압에 완전히 실패해서 집 전체에 불길이 번진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박 사고만 있으실 때 초기 진압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그 초기 진압을 하시는데 도움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박 사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각이 다양한 만큼이나 그 다양성은 클 거예요. 그럼에도 주로 많이 발현되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과 관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공격과 관련한 분야입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가 생존과 번식이라는 어찌 보면 인간 무의식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성과 관련한 것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성적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혹은 내가 성추행을 한 거 아니야? 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요. 혹은 내가 동성애자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동성애는 스스로가 원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과 느낌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문제예요. 공격과 관련한 증상이라면 내가 가족과 같이 소중한 사람들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때리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와 같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공격성을 띠고 그런 가해자가 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박적 생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성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적 강박을 겪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성적으로는 전혀 문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성적으로 금기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목사셔서 성적으로 조금이라도 허용이 안 되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나와 같이 성적인 자유도가 너무 낮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도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공격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공격성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공격성이 많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폭력성,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무런 정신적인 동요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증상은 오히려 그런 반대되는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걸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그리고 이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공통적으로는 금지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하다 보니까 허용되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도 나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하지 말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허용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안전지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금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그 생각을 했다고 마치 내가 그런 범죄자나 죄인이 된 것처럼 나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박하고 과한 거예요. 그 과한 부분이 강박적인 겁니다. 그 생각이 너무한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한 내 판단이 너무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각은 내 의도나 가치관과는 상관없다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 생각과는 너무 과하게 가치관이 반대여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안 들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금지해서 생기는 증상이지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적인 강박 같은 경우라면 자신이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터부시하고 금지하는 마음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성애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성에게 느끼는 어떤 충동과 감정을 동성에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든 동성이든 사람으로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느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잘못된 것이라 금지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는 증상일 뿐인 거예요. 강박 생각이 현실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될까봐 불안해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것조차도 알레르기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나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반응이 강박적인 증상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이와 같이 강박적 생각은 그야말로 증상일 뿐입니다. 너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면서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뿐입니다. 불안에 대한 가짜 알람이 울린 것이지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멈추거나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더 증상을 키울 뿐입니다. 그 생각이 나의 안전지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해요. 그 생각 자체는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적인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 허용 범위를 넓혀서 안전지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강박적 생각은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허용하더라도 계속 생각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비현실적인 가짜 경보이자 증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반응도 할 필요가 없고 반응하지 않아야만 내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건강한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강박사고에 대해서 면역력을 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면역력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제 강박증 온라인 수업 과정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꼭 들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염 강박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염 강박은 사실 강박증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증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깨달아도 증상을 이겨내시고 알아차림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염이나 청결 강박이 엄청 깔끔을 떠는 사람처럼 보이고 가끔 TV에 나오는 것처럼 강박적으로 막 정리하고 먼지 한 톨 남기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오염 강박이나 청결 강박증을 겪는 사람들은 깔끔한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데 증상을 겪는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일반적으로 더러움에 갑자기 너무 예민해졌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염 강박을 겪는 스스로도 내가 원래는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어쨌든 더럽다라고 느껴지니까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 대상을 피하고 씻고 닦고 하는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 증상을 겪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더러운 것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 더럽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갑자기 내 신체 감각이 업그레이드되고 예민해져가지고 더러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더러운 대상을 감각적으로 더 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금지되고 불안한 마음이 그 느낌을 상상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더러운 느낌이 정말로 감정적으로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실제 오감의 감각 경험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더러움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분이 더러운 것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진짜 더러운 것을 현실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경우는 그건 나름 힘들겠지만 열심히 청소하고 씻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강박적인 고통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끝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강박 증상을 겪는 분들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난다라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뭔가 씻다가 끝날 때는 그냥 내가 내 마음이 진정이 되면 이제 뭔가 씻겨졌다 라고 내 마음이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끝나는 어떤 증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현되는 모습들을 보면 실제로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서 그것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라기보다는 어떤 끔찍하고 기분 나쁜 그 더러운 생각이 현실을 오염시킨다거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묻는 것 같다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접촉이 오염처럼 느껴진다거나 등등 실제로 어떤 엄청나게 불안한 생각과 상황을 상상함으로 인해서 싫은 감정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뭔가 아무리 씻어도 안 씻기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그렇게 내 마음이 상상하는 것이지 실제로 오염이 남아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하고 찝찝한 감정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더럽혀질까봐 불안한 거고요. 그 감정이 너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고 그 감정과 그 느낌, 생각이 너무 싫다 보니까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 마음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감정과 느낌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오염입니다. 오염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찜찜하고 더럽게 느껴져서 없애려는 상징적 기호인 거예요. 그 감정과 느낌을 오염이라는 방식으로 치환한 겁니다. 그래서 처리하지 못했던 이 감정과 느낌을 오염이라는 방식으로 치환하고 그 오염을 처리하면 그 더럽게 싫은 감정과 느낌을 처리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런 기분 더러운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분을 안 느끼기 위해서 내 무의식이 방어기제로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제일 더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배설물이나 대변이죠. 그것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대변과 접촉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더럽겠죠. 그런데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 더러움을 느끼는 것에 차이가 생길 겁니다. 만약 그것이 자신의 대변이 묻는 것이라면 싫긴 하겠죠. 그래도 조금은 괜찮을 거예요. 혹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대변이라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대변이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고 죽을 듯이 싫고 더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흔적이 조금 더 남지 않게끔 미친 듯이 씻을 수 있을 거예요. 화도 나고 온갖 감정이 섞일 겁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싫지 않은 오염이라기보다는 내 감정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그 오염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실제 오염이 있어서 그 오염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더럽고 그 감정과 느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대변보다 나의 대변이 더 더러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그 느낌과 감정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기준으로 현실을 살아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 감정, 내 기분이 더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염 강박은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기분이 더러운 건데 실제 현실이 더럽다라고 비현실적으로 기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의식이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그동안 내가 잘못 반응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아마 오염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집 안에서도 영역을 많이 나누어서 생각하실 거예요. 내 집 안에서도 오염의 정도가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내 방이나 내 침대 위에만큼은 남들이 절대 못 오게 한다거나 현관문을 기준으로 외출복을 입고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영역을 나누고 오염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만들고 계실 겁니다. 이곳은 꼭 청결해야 돼. 이곳만큼은 안전해야 돼. 여기는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돼. 오염되면 안 돼. 라는 방식으로 기준을 잘못 세우는 거예요. 애초에 그것이 사실에 기반해서 기준을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럽다고 느끼는 기분에 따라 기준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내 침대가 거실 바닥보다 더 더러울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기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또 기분이 더러워지고 계속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는 목적은 사라지고 강박 행동이라는 절차가 목적이 돼버려요. 자신이 만든 기준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증은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많아질수록 안전지대가 점점점 더 좁아져서 더 힘들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다 망상이고 잘못된 집착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염의 실체를 알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믿으셔야 해요. 그렇게 내가 잘못 세운 기준이라 인정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을 바꾸는 활동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 기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씻고 닦는다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안전지대를 야금야금 넓히는 훈련을 해 나가셔야 하고요.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고통에 닿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박증과 관련한 여러가지 진실된 믿음을 키우고 안전지대를 넓히는 내용들을 강박증 온라인 심화 과정을 통해서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